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박광산 의원입니다. 복잡한 감정과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국민의 안전은 불확실하고 미래는 낙관적이지 못합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책임감 없이 방류하겠다고 생떼를 부리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굴종 외교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가슴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이런 와중에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정치와 행정은 과연 제 역할을 다하고 있을까요? 시민의 일상에 과연 힘이 되고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어제와 오늘 우리 의회 상황만 보더라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알 권리와 서울의 미래를 위해서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지금 제가 시정질문 요지서랑 관련 내용을 전달드렸는데 충분히 살펴보셨는지요? 예, 요지는 받았습니다. 먼저 안보와 안전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 1월과 2월에 페이스북에 능동적 해구산 전략이나 독자적 핵무장 검토 절실, 힘없는 평화는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리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예. 그리고 3월에는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도 핵무장을 해야 된다, 핵무기를 보유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발언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어제는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에 대한 목소리도 높이셨더라고요. 중앙 이슈에 대해서 계속 목소리를 내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것은 그렇고 핵무장 발언 서울시장으로서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생각이 변함이 없으시고요. 네.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을 고려하면은 핵무기는 금방 만들 수 있지만 핵무장은 큰 비용이 드는 일이라고 합니다. 핵무장이라는 것은 무기급 핵연료, 핵실험을 통한 검증도 필요하고요. 핵무기 발사 수단 모두 필요하다고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느 범위까지 염두에 두시고 그런 발언을 하신 건가요? 우리가 핵실험이라도 해야 됩니까? 핵실험하는 방법은 시뮬레이션을 통한 현실적인 실험 이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방법이 됐든 한국의 유력 정치인이 특히 서울시장이 북한 핵의 고도화의 진행 정도에 맞추어서 그에 걸맞는 안보관은 적절히 필요한 시기에 피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적인 한미동맹의 균열을 내는 일이라고 생각 안 하세요? 한국의 핵무장이.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기 이전에 북한에 대해서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실상의 유일한 국가인 중국에 충분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경고의 메시지를 낼 수 있다. 지금처럼 네, 북한에 대해서 계속 소형 경량화, 핵의 소형 경량화를 방치하고 사실상 조장하는 그런 외교 행보를 계속하는 경우에 한국이 오히려 핵무장에 나갈 수도 있다는 그런 분위기는 분명히 한반도 비핵화에 앞으로 그런 변화에 도움이 되는 그런 입장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럼 중국의 압박을 가하는 것과 별개로 미국이 한미 군사동맹과 경제협력 중단한다고 하면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상황을 관리를 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되게 확고하신 것 같습니다. 그 재선 시장이실 때 하버드 케네디 스쿨을 방문한 적이 있으세요?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소프트 파워 개념으로 되게 유명한 조지프 나이 교수님도 만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핵 도입을 반대하는 입장이셨어요. 당시 언론에 보도된 시장님의 발언이 전술핵 도입은 북한이 합법적으로 핵을 가질 수 있는 명분이 될 뿐 아니라 일본을 자극해 동북아시아를 전 세계의 핵 화약고로 만들 수 있다라고 발언하셨어요. 그때와 지금 좀 생각이 많이 다르신 것 같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 북한의 핵 무장 정도가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저 발언할 때가 보니까 2012년 오래 전이긴 하죠. 벌써 12년 전인데요. 그때만 하더라도 제 기억에 첫 핵실험이 2006년도에 있었고 그때는 핵실험 그 자체에 만족하는 정도 수준인데 그 이후에 2015년경부터 북한의 핵이 이제 소형 경량화가 시작이 됐죠. 그래서 북한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에 장착해서 점차 그 발사 거리를 늘려가는 초입에 있었습니다. 2015년 6년경부터 제 생각에 변화가 왔고요.
2017년, 18년부터는 이 상태로 그대로 두어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렵겠다 하는 판단을 했을 때가 문재인 정부 초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문재인 정부 때 북한 핵을 그대로 인정하고 마치 평화가 우리 곁에 다가온 것처럼 하는 데 대한 우려의 생각이 커지면서 우리 핵무장 논의를 촉발시켜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핵무장 발언을 여쭙는 이유는 단순히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시장님께서는 서울을 글로벌 매력 도시로 만들겠다고 수차례 공언을 하셨잖아요. 이제 엊그제만 하더라도 관광객 3천만 명이라는 수치가 공격적 목표가 아니다. 총력전을 하겠다라고 발언하셨어요. 그런데 핵무기의 권위자라고 하는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는 한국이 핵무장을 하게 되면 그동안 한국이 전 세계에 구축한 소프트 파워가 거의 다 파괴될 것이다. 쓰나미처럼 파괴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시장이 핵무장을 주장하는데 과연 서울이라는 도시가 글로벌 매력 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저는 양립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측면에서 양립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어느 나라든지 핵의 위협을 받는 나라의 경우에 적성 국가가 그 핵 무기를 고도화시켜 갈 때에 그에 상응하는 무기 체계를 가지는 것은 국제법적으로도 전혀 무리스러운 주장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정도의 국력과 과학 기술을 갖춘 실력을 갖춘 나라에서 적성 국가에서 핵을 개발하는 데 묵묵부답 가만히 있는 것도 사실은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나 확고한 생각을 이 자리에서 확인한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저는 이제 오세훈 시장님이 과거 서베를린 시장을 역임했던 빌리 브란트 아실 겁니다. 얼음장 밑에서도 강물은 흐른다라는 외교 철학으로 동방정책의 기틀을 만들었죠. 그래서 저는 이제 합리적 보수, 합리적 중도로 평가되는 오세훈 시장님이 빌리 브란트의 길을 갔으면 하는 바람이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만의 그냥 혼자만의 희망사항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좋은 충고의 말씀 고맙게 생각하고요. 상황에 따라서 이른바 강온 양면 전략이라고 그러죠. 북한과 같은 통제 불능의 그런 정치 체계를 상대해야 될 경우에는 채찍과 당근을 적절히 유유적절하게 융합해서 혼합해서 구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채찍과 당근을 융합해야 되는데 어떻게든 핵무장은 필요하다. 라는 게 결론인 그런 거네요. 유력 정치인 중에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적지 않은 숫자가 있고 북한의 핵이 고도화되어감에 따라서 국내의 여론도 그쪽 방향이고 많은 정치인들이 그쪽 방향으로 돌아서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북한과 중국에 주는 메시지가 분명히 필요한 메시지가 생산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시장님이 어떤 시류에 편승하는 정치인이 아니라 확고한 철학을 좀 가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 두 번째로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등잔 밑이 어둡다는 사실입니다. 시장님께서는 핵무장 발언을 하시기 이전에 대한민국 또 서울이 당면한 안보와 안전 관련해서 더욱 심혈을 기울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바로 2주 전입니다. 5월 31일 아침에 서울 시민은 황당한 일을 겪어야 했습니다. 오전 6시 41분부터 7시 25분까지 서울시와 행정안전부는 경계경보, 모발령, 경계경보 해제 번갈아 발송했습니다. 서울 시내 혼란이 불러일으켜졌죠. 이와 관련해서 저도 이제 6월 8일 날 시정현안 설명회에서 보고를 짧게 받았는데요. 그날 제가 느낀 점은 서울시가 정신승리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경험이었다. 시민의 안전 불감증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기회였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하시죠? 예, 명백한 것은 서울시가 비상 상황에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서울시가 매뉴얼대로 보냈다는 재난 문자에는 경계경보 발령 이유와 대피 방법도 안 나와 있습니다. 오전 7시 25분 경계경보를 해제할 때는 재난 문자 대신 일반 안내 문자를 보냈고 해제 사이렌도 안 켰습니다. 모두 규정 위반이라고 합니다. 시장님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이번 사안 오발령입니까? 과잉 대응입니까? 현재 저희의 입장은 오발령도 또 과잉 대응도 아닌 제 입장에서 보면 실무 공무원들의 이해할 수 있는 실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전에 뭉뚱그려서 질문하는 과정에서 그 재난 문자가 구체성이 결여됐다 하는 언급을 하셨는데요. 인정합니다마는 그것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매뉴얼상에 확정되어 있는 문구를 그대로 활용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행안부에서 그 문구도 개정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당일 그날 오후 1시 10분에 서울 시민들께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실무 공무원들이 과잉대응한 것일 수도 있다 하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그 자리에서는 말씀을 못 드렸지만 서울시의 해당 공무원들은 다른 시도의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어떤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가깝게는 작년 이태원 사건이 있었고요. 예. 멀리는 과거에 벌써 한 20년 전입니다만은 이철수라는 사람이 귀순해 오는 과정에서 제때의 경계 발령을 못함으로써 직원이 4명인가가 네네, 전부 알고 직위 해제된 네네. 경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 이태원 사건 이후에 무대응보다는 적극 대응을 하는 것이 낫다. 그리고 상황이 불명확하고 애매모호한 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시민들께 대피를 유도하는 그런 발령을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대응이다라는 데 대한 서울시 내부에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었고요. 네, 그 수장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 그 공무원들의 노고는 제가 무엇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오발령이냐 과잉 대응이냐 이 어떤 둘에서 명확한 시장님의 지금 답변이 안 나온 것 같아요. 어떻게 일도양단적으로 둘 중에 하나를 골라라 하는 데는 답변이 네, 알겠습니다. 곤란하고요. 지금 현재 행안부가 주장했던 것과 서울시가 주장하는 게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견해가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총리실에서 조사를 다 했다는 것은 아마 의원님도 알고 계실 거고요. 조만간 그 매뉴얼을 고치고 여러 가지 부족했던 시스템을 수정 보완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과연 행안부의 실수인지 서울시의 실수인지 혹은 매뉴얼 자체가 잘못된 것인지에 대한 판가름이 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하여튼 이번 사안에 있어서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발사체는 서해안 위를 비행했고 수도권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그리고 같은 날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3 한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에 참석 예정자들이 서울시 경계 경보 때문에 행사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해서 행사의 규모가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이 사실도 알고 계시죠? 네. 대한민국의 국격이 흔들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아일보의 한 기사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도 신중하지 못했다라며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요. 되게 많은 말씀 주셨는데요.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볼 때 서울시가 경계 경보를 발령했던 상황은 법과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였던 것 같습니다. 조사 결과 발표되겠지만요. 북한 접경 지역 지자체들도 모두 자체 경보를 발령하지 않았어요. 서울시의 전 오판이라고 생각하는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좀 사과의 말씀을 주셨으면 합니다. 사과의 말씀은 이미 그날 드렸고요. 오늘 뭐 몇 다시 번에도 지나치지 않죠. 이 상황은. 다시 사과하라면 다시 사과드리겠습니다. 정말 그날 그 혼란스러운 상황을 초래한 것에 대해서는 서울시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이후에 그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매뉴얼도 개정하고 또 지휘 체계도 바꾸고 그리고 판단이나 발령에서 어떤 그 판단이 개입하기 어려운 100% 자동적으로 발령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판단, 발령, 보고의 과정에서 어떤 공무원들의 판단이 개입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체계상의 변화를 비롯해서 지휘체계의 변화도 지금 모색 중이고 행안부에 건의 말씀도 드렸습니다. 아마 조만간 행안부와 서울시가 함께 협업을 해서 그런 매뉴얼의 개정 작업이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님. 다른 사안을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황당한 제보를 하나 받았는데요. 지난 4월 말에 서울시 불시 응소 훈련이 있었다고 합니다. 화면 보시면 나오겠지만은 1,700여 명 가까이 되는 인원들이 갑작스레 단체 채팅방에 초대가 됐어요. 어떤 훈련인지 제대로 공지되지 않아서 많은 인원들이 나갔다가 들어왔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진 발생을 가상으로 한 훈련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훈련 전파에 방해가 되니까 댓글을 달지 말라고 하는데 네, 알겠습니다. 계속 이런 대답이 이어집니다. 이게 제대로 된 훈련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놀리는 건가요? 촌극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글쎄요, 결과적으로 보면 해프닝처럼 보입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훈련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초에 제가 보고받기로는 당초에는 소수의 간부들만 대상으로 훈련을 하려고 하다가 나중에 마지막 순간에 방침을 바꾸어서 1,000몇백 명이 들어오는 규모로 확대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규모를 확대해서 저런 도상훈련을 한 게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저렇게 답변을 하게 되면 이 카톡방의 성격상 굉장히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하지 말라고 처음에 여긴 지금 빠져 있습니다만은 문구를 집어넣었는데도 이제 그거를 간과한 직원들이 전부 답변을 했다는 거거든요. 네네. 따라서 그 훈련은 매우 필요한 훈련이었다.
오히려 결과적으로 안 한 것보다는 훨씬 잘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사안을 언급하는 이유는 뭐 이제 담당 부서를 질책하거나 훈련이 잘못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전혀 아니에요. 단체 훈련을 주관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2구 참사라든지 방금 말한 이제 오발령을 비롯해서 이런 이제 어느 안전 이슈가 굉장히 중요해진 지금 더 서울시에 뭔가 섬세한 행정을 촉구드리는 이유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그 55주년 예비군의 날 기념 행사에 참석하셨어요. 그 자리에서 예비군들의 편의를 위해 훈련 편의 장비 사업을 진행 중이며 예비군이 미래 전투를 준비하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어떤 지원을 하고 계시죠? 좀 구체적으로 말씀 주시겠어요? 예비군 훈련 뭐 어떤 취지에서 질문하시는지는 제가 짐작이 가고요. 최근에 아마 그 대학생들 중에 그 훈련에 참석했다가 학점상 불이익을 받고 결국 그게 장학금에까지 수령까지 영향을 미친 사안도 보고를 받았고 기사도 제가 봤습니다. 또 그 생업에 종사하는 예비군들의 경우에 훈련하는 날 훈련 때문에 보는 생업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그 지원책도 저희가 논의한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 의원님 그 이 질문을 준비하신다는 요지를 받고 저희들이 좀 심층적으로 들여다보니까 서울시가 지원할 일이 있겠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지금은 하루에 16,000원이 지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 그 재정 형편에 비추어 보면 어쩔 수 없는 형편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액수가 터무니없이 그날 하루 생계에 미치는 영향을 보상하는 데에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근데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국방부가 정부 예산으로 지원을 하는 거던데 지역 예비군의 경우에는 서울시도 일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발견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답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겠다. 뭐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사실 기대하지 않았던 부분인데 어떻게 훈련 수단까지 이렇게 또 염두에 두셨다고 하니까 너무 듣던 중 반가운 소리인 것 같습니다. 최근 시장님이 소속된 정당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예비군의 학습권, 이동권, 생활권이라고 해서 예비군 3권을 보장하겠다고 직접 발표까지 하셨어요. 방금 말씀 주셨지만은 서울시청 직원들로 구성된 예비군들의 기본권 위에서 그리고 서울시장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이라고 상당히 기대합니다. 안보와 안전 주제와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좀 가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어떻게든 제 요는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발언 대신에 등잔밑이 어둡다는 사실 좀 염두에 두시고 더욱 섬세한 행정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잘 다시 한번 알겠습니다. 드립니다. 시장님, 올해 신년사에서 교토 3굴이라는 사자성어를 언급하셨어요. 어떤 뜻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미래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방책을 A 플랜, B 플랜, C 플랜 완벽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토 3굴의 자세를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힘을 합쳐서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시장님, 서울광장 이용과 관련해서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시장님의 시정 철학을 좀 여쭙고자 합니다. 약자와의 동행, 나의 존재 이유다라고까지 이제 취임식에서 말씀하셨는데요. 네, 대표적인 시정 철학 맞으시죠? 맞습니다. 이번에 제24회 서울 퀴어문화축제가 코로나19 기간을 제외하고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서울광장에서 열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은 같은 날에 서울광장 사용을 신청한 서울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와 CTS 문화재단의 담당 부서가 유선으로 일정 조정을 시도했고요. 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자 열린광장 운영시민위원회를 개최해서 최종적으로 CTS 문화재단의 청소년, 청년을 위한 회복 콘서트의 서울광장 사용 신청을 최종적으로 수리했다고 합니다. 이런 일련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신가요? 네, 나중에 사후에 보고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제가 이 자리에서 뭐 이미 언론을 통해서 충분히 쟁점화된 행정 절차와 어떤 혐오 표현으로 얼룩진 회의록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에요.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시장님의 그 시정 철학과 정치적 가치관이 궁금할 뿐입니다. 소수자와 관련된 이슈에서 항상 정치인들은 발을 뒤로 빼는 것 같습니다. 아직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명분으로요. 그런데 정치인이란 존재는 사회적 합의를 만드는 그 과정 한가운데에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말도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시장님이 말하는 약자와의 동행에는 성소수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닙니까? 그렇게 일도 양단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것이
서울광장을 퀴어 축제 장소로 사용 못한다고 해서 퀴어 축제를 개최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작년에는 저희가 허용을 했었죠. 근데 이번에는 그 신청이 경합됐습니다. 근데 경합됐을 때는 원칙이 있습니다. 동등한 자격으로 심의를 하는데 먼저 조정을 시도한다고 합니다. 규정상. 그래서 조정을 시도했는데 조정이 시도가 한 게 불발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유선상으로 양쪽에 다 아마 양보를 종용도 하고 그 우선순위를 조정하기를 할 수 있도록 그 조치를 했는데 그게 실패를 했던 걸로 저는 보고를 받았고요. 이제 그 상태에서 선택에 문제가 됐었겠죠. 따라서 약자라서 더 우선순위를 준다, 강자라서 우선순위를 못 준다, 이런 차원에서 접근할 문제는 아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더군다나 작년에는 허용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의 그런 그 판단은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어떤 판단을 했다고 지금 견지하시는 거죠? 문화 축제의 약자와의 우선순위를 동행이라는 그 시정 철학에 성소수자가 포함되냐 안 되냐를 여쭤봤죠. 어떤 일련의 절차에 대해서 시장님과 공방을 벌일 생각이 없습니다. 그렇게 전제를 하고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물어보신다면 이렇게 답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장애인은 약자죠. 그러나 전장현은 저는 약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소수자라고 해서 그 성소수자가 하는 모든 행사가 다 약자로서의 배려를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어느 사회나 그 나라의 상식이 있고 형성된 습속이라는 게 있죠. 또 그 습속은 변해가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그런 모든 것을 공평하게 공정하게 고려해서 결론을 내린 것을 가지고 결과적으로 성소수자에게 차례가 돌아가지 않았다고 해서 시장의 철학이 뭐냐, 이렇게 묻는 것은 지나친 공격적인 질문이라고 저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요. 저는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여러 차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동성애에 찬성할 수 없다, 반대다 하는 입장을 분명히 여러 차례 밝혔고요. 다만 누구든지 그분들이 다수자이든 소수자이든 사회적 강자이든 약자이든 간에 공공장소를 이용하는데 원칙을 가지고 대처했다. 이번 서울광장의 이용은 바로 그런 원칙적인 대처의 일환이었다.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교수님 갑자기 이제 전장현까지 언급을 하시고 아까 뭐 어떤 외교관부터 이제 어떤 소수자 문제라든지 어떻게든 굉장히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되게 다른 풍부한 답변을 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이제 서울광장에서 열리지는 않지만 을지로 2가에서 이제 열리기로 했습니다. 참가자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탁 트이고 경사가 없는 평평한 도로인 을지로를 선택했다고 하는데요. 호주에서는 이제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 직접 퀴어 축제에 참여해서 도시 행진까지 했습니다. 베를린에서는 이제 다양한 연령대의 인파뿐만 아니라 심지어 경찰도 부스를 만들었고요. 주요 정당이 축제에 공식적으로 참여를 하기도 했습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언젠가는 우리나라도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7월 1일 날 을지로에서 하는 서울 퀴어 축제는 참여하실 의향이 없으신가요? 그것은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모든 참석을 뭐 이제 강권하거나 이런 건 절대 아니고요. 네, 참석할 생각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다음으로 이제 청년 정책 관련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원의 아침밥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원래 서울의 청년 정책은 미래청년기획단에서 총괄해서 여러모로 많은 고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가지 질문 드릴 텐데 천원의 아침밥 그리고 서울팅 2개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근데 이제 노동공정상생정책관과 여성가족정책실 소관이네요. 지난 4월 6일 저는 이제 천원의 아침밥 오세훈 시장은 응답하라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천원의 아침밥 시행을 촉구하는 여론의 발빠르게 움직인 것과 같이 서울시의 입장 발표를 촉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4월 10일 서울시는 각 대학과의 협의를 통해서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 확대에 동력을 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시장님 지난 2개월간 추진사항을 좀 직접 말씀해 주시지요. 예, 그때 제 기억에 5개 대학이 천원의 아침밥을 시행하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서울에는 약 50개 정도의 대학이 있는데 23개 대학이 더 추가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8개 대학이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저희 판단에 대학생만 챙기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을 수 있다. 학교 밖 청년들도 함께 챙겨야 되겠다 하는 또 그 형평의 원칙에 입각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학교 밖 청년들을 위한 아침밥 제공을 위해서 제 기억에 한 4천만 원 정도인가의 추경 예산이 포함이 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초 보도자료에는 이제 서울 소재 54개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약 15억 원에서 37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이제 보인다고 밝혀졌는데요. 이번 추경안에는 2억 5천만 원만 반영됐어요. 이 사실도 다 확인하셨을까요? 네,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초 계획보다는 부족한 수준이지만은 저는 이제 고물가 저성장 시대에 대학생들, 청년을 위해 또 학교 밖 청년까지 포함해가지고 정책을 집행하겠다는 서울시의 결단에 크게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일각에서는 이 1,000원의 아침밥이 내년 4월에 있는 21대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너무 경쟁적으로 포퓰리즘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이 1,000원의 아침밥을 시작으로 대학생 무상급식 주장이 나올 거다라는 이런 비약적인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러한 관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필요한 정책을 시행하는 것과 포퓰리즘은 종이 한 장 차이일 때가 있죠. 보는 그 종이 시각에 한 장을 따라서는. 구별하는 게 선출직들의 역할이고요. 글쎄요. 그래서 그런 저런 논의가 다 모아지면 아마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이 될 텐데 그 점에 대해서는 시의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 또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는 시장님의 의견이 궁금한 겁니다. 저는 그게 포퓰리즘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전국 대학 학생회 네트워크가 전국 48개 대학의 학생 2,07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등록금 생활비 인상에 대한 전국 대학생 인식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5%가 물가 인상을 체감한다고 대답했고 가장 부담되는 지출 항목을 식비로 대답했습니다. 민주공화국에서 여론에 반응하는 것은 선출직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주권자의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발 맞춰서 서울시가 앞으로 계속 1,000원의 아침밥 사업을 적극적으로 좀 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건 챙겨서 하겠습니다. 다만 이 사업은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농수산 그렇죠. 다 축산 발을 맞춰야죠. 식품부에서 다. 네. 처음에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디까지 지원하는 네, 지금 입장이라는 조례도 거- 발의됐고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1,000원의 아침밥도 명암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학교 재정에 따라서 식단의 질이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어제 나온 이제 보도에 따르면은 현재 서울시에서 10곳이 진행 중인데 방학 기간에는 2곳만 운영한다고 해요. 이러한 점들 시장님 좀 숙지하고 계셨나요? 네, 어저께 저 그 기사 봤습니다. 네. 하여튼 이 사업은 주축이 학교와 농림수산축산식품부에서 주도가 돼서 한다는 말을 그래서 드린 겁니다. 네네. 서울시는 어디까지 의지를 가지고 하는 학교에 대해서 부족분을 지원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를 했기 때문에 아마 방학 때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큰 틀에서의 원칙하에 고려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이슈가 전국적으로 확대되었고 각 지방 정부마다 이제 행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충분한 답변 된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서울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 추경안에 청년 만남 서울팀 포함되었는데요. 언론에서도 많이 화제가 된 것 같습니다. 사업 내용, 추진 배경, 사업 대상, 목적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좀 직접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비판 기사도 있고 해서 그 기회에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깊이 들여다보니까 저는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언젠가 그런 기사인가 하여튼 글을 본 적이 있어요. 그 미혼 여성들의 경우에는 그 남성 이성 교제를 함에 있어서 굉장히 첫 만남에 대해서 부담과 불안감을 느낄 때가 있다 그럽니다. 상대방이 요즘에 하도 세상이 험하다 보니까 만나는 사람이 예를 들면 극단적인 경우지만 스토커의 성향이 혹시 있는 건 아닌지, 그러니까 이게 나한테 잘 어울리는 이성인가를 먼저 고민하는 게 아니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상당히 극단적인 범죄 성향을 가진 사람이 굉장히 그 선한 얼굴을 하고 나타나는 거 아닌가, 이런 일말의 불안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이거 상당히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저희가 서울팅을 하게 되면 그 여러 가지 신분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경제경력주에서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 신분보다 신원이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예? 신분보다 신원이라고 하는 게 맞겠습니다. 글쎄 뭐 여러 가지 하여튼 그분이 그 참가자가 적어도 그런 그 극단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만나러 나오는 한쪽에서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받고 한다는 계획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시행되는 그 비판 기사들의 논점을 보면 그 무슨 데이팅 앱도 있고 한데 민간에서 할 일을 왜 공공에서 하느냐 이제 이런 게 비판의 논점인데 지금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민간에만 맡겨놔서는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서울시가 개입함으로써 일정 부분 해결도 될 수 있겠다 하는 판단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시범사업 겸 해서 일정 규모로 해보고 그 반응이나 이런 걸 봐가면서 확대 여부를 결정하는 게 괜찮지 않을까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여러 가지 질문에 되게 시원시원하게 다 대답을 해주고 계셔가지고 저는 좀 많이 놀랐습니다. 이 서울팀 같은 그래도 정책 좀 한번 고민을 하실 것 같았는데 그 뭐 담당 부서 고생하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잘 아시겠지만 어떤 선한 의도를 가진 정책이 항상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언론과 여론의 반응이 되게 저는 냉소적으로 봤는데 또 이제 같은 세대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 청년 의원의 입장에서 되게 황당하긴 했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이제 서울팅이라고 해시태그를 검색하면요. 청년들의 날 것 그 자체인 반응들이 댓글로 등장하는데요. 관련 게시물이 하나 있는데 오늘 점심시간 기준으로 331개의 공감을 받은 댓글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집값, 전세 사기, 육아휴직 사용, 어린이집, 유치원, 방과 후 교실 등등 결혼해서 마주하게 될 문제들부터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해결해야 점점점 못 만나서 결혼을 안 하는 게 아니지 않나 키읔키읔키읔. 시장님 이 댓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리가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댓글의 속성상 당연히 약간 시니컬한 표현도 뭐 각오했던 바고요.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프로그램 참가자의 재직증명서나 혼인관계증명서 등 아까 말씀드린 그런 최악의 경우를 막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연애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본 설문이 있는데요. 26%가 여유가 없어서인데 두 번째 많은 20% 정도가 사람 만날 기회가 없어서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게 서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인가요? 22년도에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30대 미혼 남녀를 상대로 해서 설문했다고 하니까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단위로 한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5명 중에 1명꼴로 제일 많은 두 번째 이유로 만날 기회가 없다라고 하는 걸 원인으로 드는 걸로 봐서는 그렇게 꼭 뭐 시작하는 게 그렇게 꼭 불필요하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한번 소규모로 시작을 해보고 그 실효성을 보아가면서 계속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게 타당한 것이 제가 한 2달 전에 그런 원칙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아시겠지만 저출생 대책으로 4대 부문 28개 대책을 발표해서 지금 시행 중에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 댓글에서 이런 거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미 다 신경을 쓰고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생률이 많이 저조해서 앞으로 이런 것까지 해야 되냐 하는 사항까지도 하겠습니다라고 원칙을 발표하고 난 다음에 난임 부부 지원부터 시작해서 지금 계속해서 지금 정책을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팅이 어떤 그냥 청년 정책의 범주 이상의 저출생 대책이 어떤 그런 차원으로 또 보고에 대해 놀랍긴 하는데요. 그 일부 기초 지방 정부에서는 이미 좀 유사한 사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경남 밀양이라든지 전남 광양이라든지 사례가 있더라고요. 네, 제가 알기로도 경북 또 성남 한 5군데 되는 것 많이 같습니다. 하고 성남은 있습니다. 이번에 서울과 같은 시기에 좀 시작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지방 소멸의 위기와 더불어서 청년 인구가 줄고 만날 기회가 정말 그 지역에서 어려운 이제 도시 같은 경우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이라는 대도시에서 이 저출생의 원인을 만날 기회가 없어 보이니 관에서 좀 나서겠다라는 관점은 좀 동의하기가 힘든 것 같은데요. 잘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서울청 예산이 이제 관련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어떻게 처리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2023년 오늘날 결혼과 출산, 육아의 고민을 안고 힘들게 살아가는 청년들이 과연 오세훈이라는 이제 시장에게 바랬던 정책이 서울특이었는지는 저는 사실 좀 회의적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서울특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저희가 총론에는 동의해도 뭐 강론에서는 이제 이견이 있을 수는 있으니까요. 네, 시장님 뭐 오늘 여러 가지 드렸는데 질문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으로 조희연 교육감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예.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 교육감님, 제가 장애인 교원 관련해서 짧게 여쭤보려고 해요. 예. 지난해 서울시 교육청에서 채용하는 장애인 교사 업무 지원 인력의 계약 기간과 관련된 문제가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예. 들었습니다. 기존 9개월이던 근무 기간을 6개월로 단축해서 연초에 문제가 되었고 예. 연말에는 학기와 맞지 않는 계약 기간의 문제로 다시 지적받기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2022년도 예산을 살펴보니까 장애인 교원의 업무 지원 인력으로 편성된 예산의 24.94%가 불용되기도 했습니다. 담당 부서에 확인한 결과 지원 인력 채용을 예상보다 적게 해서 발생한 일이었는데요. 이와 같은 일련의 상황을 좀 숙지하고 계셨나요? 예. 그래서 저도 그게 조금 저희가 사실 그 약자와의 동행 시장님도 얘기하십니다만 저희는 어떻게 보면 공존의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약자 학생들이 아무 결핍감 없이 교육받는 환경을 만든다는 게 또 저희고 제가 또 뭐 장애인 학생의 교육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하는데 근데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고용공단에서 그 말하자면 장애 교원 공무원에 대한 인력 지원이 있는데 그게 교원은 지원을 안 하다가 교원이 새로 들어갔답니다. 그래서 일몰 사업으로 해서 과도기 6개월만 지원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이제 코로나 항변이 있어서 그 과도기에 불편도 없도록 3개월을 늘려서 9개월이 됐다. 요게 제가 보고받은 바입니다. 지난 이제 지방선거 때 교육감님 이제 선거운동 하실 때 한 장애인 교원 노동조합이랑 정책 협약을 진행하기도 하셨어요. 혹시 그렇습니다. 기억하실까요? 예, 했죠. 뭐 그 이후에도 충분한 소통이 좀 있었나요? 예. 어떤 소통이 있었는지 좀 구체적으로. 그 이제 당시에 저거 이제 내용은 저희가 일정 부분 실현을 염두에 놓고 일정 부분은 아마 저희 정책이 들어와 있을 겁니다. 아마 제 기로는. 좀 구체적으로 좀 더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한번 지난 2일에는 이 해당 교원 노조가 근무 예. 조건과 근무 환경 개선 내용이 담긴 단체 협약을 교육부와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예. 알고 계신가요? 그 보도는 혹시 그건 보셨는지? 제가 못 들었습니다. 네, 확인해 보시고요. 예. 앞으로 서울시 교육청도 교육부 못지않게 장애인 교원의 권익 증진을 좀 힘써 달라는 당부의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공존의 교육이라는 지금 비전이 예. 굉장히 뭔가 그럴듯한 레토릭으로 소모되는 게 아니라 예. 정말 정책적인 실체로 거듭나야 되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저는 뭐 아무리 많이 해도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다행히 이제 뭐 자랑 같아서 그렇습니다만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은 2.44%로 저희 법정 의무 3.6%보다 못 미치지만 그래도 이게 전국 최고 수치입니다. 네. 지난 7월 4일 작년 제11대 서울시의회가 개원한 이후로 서울시 교육청의 어떤 역점 사업과 예산이 정치적으로 쟁점화돼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장애인 교원의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과 정책이 결국 순위로 밀려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네, 장애인 교원의 권리 보장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교육감님 그 오늘 뭐 오전 12시에 그 보도자료가 나왔는데 지난 지방선거 당시에 경쟁했던 후보들과 여러 분야들과 전문가들 함께하는 공존교육을 위한 동행위원회가 예. 내일 발족한다고 들었습니다. 좀 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예, 사실은 그게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는데 그게 이제 이제사 결실이 되는데요. 저하고 좀 반대되는 입장에 있는 분들의 의견도 좀 수렴하고 정기적으로 제가 좀 비판적인 얘기들 저희 정책 과정에 흡수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주로 이제 지식인 중에서도 저하고 좀 입장이 다른 분들 대척점에 있는 분들 그리고 이제 선거 과정에서도 저하고 경쟁했던 저를 비판했던 분들 이렇게 모시고 저희가 좀 의견을 듣고 정책 반영하고 저희가 또 핵심적으로 좀 고민하는 주제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의를 하려고 이렇게 출범을 합니다. 되게 뜻깊은 기획 시도라고 생각하는데 예. 보여주기식으로 뭔가 결과가 이어지지 않게 내실 있게 좀 운영을 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아마 저희 과제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칼럼을 많이 쓰세요. 최근에도 쓰셨는데 예. 복잡성의 시대 역지사지형 토론이 필요하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예, 저는 이 칼럼을 읽고 어떤 현실 정치에서 선악의 이분법, 진영 논리를 뛰어넘자라는 뜻으로 좀 해석을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예. 사실은 뭐 저는 이제 우리 사회가 저도 뭐 민주화 시대에 뭐 나름 학자 지식인으로 살아왔는데 민주화 시대에는 선악구도가
어떻게 보면 분명했던 시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의 뭐 정치적 갈등이나 또 정부에 대한 시민운동의 자세가 거의 천사와 악마의 대결처럼 돼 있는데 이제 지금 그 시대가 조금 변하고 있는 거죠. 여전히 뭐 저는 정의의 전쟁력이 엄청나게 남아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래도 저는 그런 면에서는 좀 성찰적인 부분들, 역지사지가 필요하고 우리 학생들이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서도 좀 그런 태도를 좀 가지면 역지사지형 마인드가 좀 필요하다 이런 취지에서 저희가 사실 토론의 방법론으로 꽤 역점을 두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네. 저희 서울시의회도 그런 역지사지형 토론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의원님들 좀 듣기에 불편하실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언급을 안 할 수 없습니다. 바로 어제 2023년 민주공화국에서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교육감의 시정 연설문이 사전에 검열을 당했고 9시간 23분 정해가 있었습니다. 교육감이 어제 바로 저 자리에서 12시까지 하염없이 기다리는 장면을 제가 저기서 보고 했는데요. 좀 심정을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뭐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만은 사실은 저는 아무 행위를 한 게 없어요. 가만히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물론 이제 왜 시정연설문에 그런 내용을 넣냐 이렇게 비판할 수는 있지만 그건 굉장히 통상적인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뭐 제가 뭐 이런 말씀 드리긴 그렇습니다. 역지사지란 말이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이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 시정연설을 하는데 김진표 의장이 그 내용을 사전에 보고 어느 부분을 빼라. 그리고 만일에 시정연설 하는데 그걸 빼지 않으면 발언 기회를 안 준다. 저는 이걸 단순 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 조금은 한번 저는 민주주의의 원리라는 관점에서 한번 고민해 볼 지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교육감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들어가시죠. 예. 그렇습니다. 자, 조용하시고 마무리해 주세요. 존경하는 의원님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마무리하세요. 존경하는 동료 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시정 질문은 서울의 안보와 안전 이슈, 약자와의 동행, 청년 정책, 장애인 교원 정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슈를 다루어 보았습니다. 시민의 호민관으로서 앞으로도 제 역할을 여기 계신 의원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이 중화국력 세계 6위라고 합니다. 해방과 분단, 전쟁의 질곡을 거치며 선진국을 추격하는 추격의 시대에서 선도국으로 나아가는 추월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제와 오늘 우리 의회의 상황을 보면은 우리는 여전히 정치 선진국을 추격해야 하는 추격의 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의 알 권리와 절차적 민주주의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역사 속에서 배웠습니다. 선배 세대의 피와 땀과 눈물이 의회 민주주의의 역사에 녹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제와 오늘 우리 서울시의회는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기초학력과 생태전환 교육과 관련해서 이견이 있다면은 추후 문제 제기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2023년 민주공화국에서 사전 검열이 말이 되는지 저는 진짜 모르겠습니다.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가 필요합니다. 민주주의는 원래 시끄러운 것이라고 합니다. 자, 조용하세요. 조용하세요. 자, 빨리 발언하세요.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의원님들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박광선 의원님, 네, 사전에 제출한 원고에 의해서만 하시고 빨리 마무리하세요. 네, 의장님 마무리 발언입니다.
민주주의는 원래 시끄러운 것이라고 합니다. 시끄러움 속에서 정치라는 가능성의 예술이 꽃피우는 거겠죠. 그런데 우리의 목소리가 소음이 아니라 소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번 사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